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8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2022년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설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문제라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한 번 이상 봤는데 헷갈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문제지, 처음 봤다면 그 처음 본 문제는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주 좋네요. 이거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바닥면의 상태도 바닥면 상태가 추가됐습니다. 확인 설명 시에 바닥면 상태는 제외된다 했는데 2021년 12월 31일부로 바닥면의 상태도 포함되도록 개정됐습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다 해당되죠. 일의 서식의 경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또 역시 농지법 개정됐죠. 주말 체험용 농업 진흥지역 내에서는 이제 주말 체험용 농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말 체험을 하는 경우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으려면. 그래서 X고요. 이거는 개정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이거 중요하죠. 역시 올해 신설됐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차 중개한 경우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제출했는지 미제출했는지. 동주민센터에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 받은 날 언제인지 이런 것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5번도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주거지역이 180 초과하면 허가 받았었는데 바뀌었죠. 이게 건축법 대지 분할 최소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 공업은 150,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1번 지문은 아주 좋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했네요. 1번에 4번 지문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꼭 숙지해야만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좋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존입니까?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 보존이죠. 전부 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재보정 설정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기출문제에 부합하는 좋은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지문이 길게는 잘 안 나오죠. 지문이 꽤 긴 편입니다. 자격시험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 자, 기억해 보니까 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2차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상대평가 하겠다, 법 개정하겠다 하는데 법 개정 안 해도 지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상대평가 할 수 있죠. 예,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틀렸네요. 니은,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청문과 의견 진술기획 부여 딱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절차가 뭡니까? 청문이죠. 이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부여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국토부 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자, 리얼이 또 틀렸네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서울에서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 부여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좋습니다. 지문은 실제 시험에는 지문이 이렇게 길게는 잘 안 나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박사형 문제, 기억니은 이게 작년에 무려 16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소한 10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 옳은 것인데 1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제척되나 친족이 없던 경우에도 제척됩니다. 친족이거나 또는 친족이 없던 경우 제척됩니다. 그래서 즉 1번 틀렸습니다. 친족이 없던 경우에도 역시 제척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옛날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대리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률 대리인이죠. 돈 받고 대리해 주니까 이해관계 있으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은 5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책시험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대학 부교수 이상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4급 이상이고요. 대학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에게서 자격 있는 사람,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이 정책심의원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무원 이외의 일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기 다 모든 위원회 다 2년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간사는.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좀 지문이 긴 게 좀 있네요. 문제가. 자, 5번인데요. 5번은 개업공개사가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권리금에 관련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9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이게 1번 아니구나. 1번은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권리금 행사에 관한 보호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권리금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이 됩니다. 2번은 9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현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겠습니다 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 경제적 능력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자력이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세입자한테 불리합니다. 자력,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 한번 보고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4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2015년도에 권리금이 법제화됐는데요. 법제화되기 전보다도 오히려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더 못 받아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소멸시효 3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번. 권리금 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현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겁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이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에 틀린 것은 했는데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이고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10명이 아니라 9명 이상 15명 이하고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이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그러면 9명 이상 15명 이하면 만약에 9명 중에서 5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5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될 것입니다. 지문은 대체로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결격사유 내용은 중요한데요. 지문이 좀 길 뿐입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기업 피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피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으면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네요. 니은 결격사유입니다. 디귿은 등록 기준 미달되어서 등록 취소되면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3년 지나야 될 필요 없고요.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리얼은 1년간 폐업한 후 재등록하였으나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1년 빼주고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미음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 발생 이후에 취임을 선임이 됐다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근무했다더라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번 니은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자, 전부 다 8번까지 문제는 좀 긴 게 있었지만 그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
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인데요. 기업,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죠. 공장 건물 분양 대행 안 됩니다. 리어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할 수 없는 게 겸업 제한에 위반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는 법인 또는 개인 가능하지만 중개법인, 즉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체 소개는 가능하지만 운영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고 상업, 용지,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미음에 동산 매수 신청들은 안 됩니다. 비업,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업 하나만 옳은 것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법인만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자, 9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갑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개설 등록을 한 법인인 개업공개사이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에 보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단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자, 그 다음에 니어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업무보정과 다른 종류의 업무보정을 반드시 별도로 설정해야 된다. 꼭 달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협회 공제라도 보정보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디귿에 보면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 설치하였다면 성남시에는 더 이상 분사무소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좀 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에 구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이렇게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성남시에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에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 있다 하더라도 중원구, 수정구에 하나씩 더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지역구가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분당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강남구청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강남구 조례에 정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네,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니까 미음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 한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 명시해야 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 기억에 개업공개사 주민등록번호,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명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명시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시해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많습니다. 성명, 소연 등 성명, 개업공개사 성명, 그 다음에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일단 5개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은 여기다 추가로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또 건축물인 경우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그 다음에 욕실 개수, 주차,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